부정한 아내가 투자 스터디에서 만난 부유한 남성과의 외도가 결국엔 그녀를 속이고 돈까지 빼앗아 간 사기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듯했고 어디서부터 위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 서지연과 저는 7년째 함께했고 그중 5년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부부라면 겪는 흔한 다툼이나 기복도 있었지만 우리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며 여유롭진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1년 전부터 지연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집착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더니 나중에는 강남의 유명 재무 스터디 모임까지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새로운 열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응원했죠. 우리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에 거의 문외한입니다. 소액 적립식 펀드 정도나 가입해본 수준이고 세금 문제는 늘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제 전공도 마케팅이어서 숫자와는 거리가 멀죠. 그런 저와 달리 지연은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세미나에서 만났다는 한 부유한 투자자의 도윤이라는 남성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와 자산 증식의 세계를 안내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와의 만남이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집안 생활비도 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돈마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면서요. 결국 모든 공과 금과 생활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연과 도윤의 관계가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외출하고 제 질문에 나를 세우며 저를 무시했죠. 이래서 당신은 돈 못 번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녀는 언젠가 제가 후회하게 될 거라며 자신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녀의 일정이나 복장, 행동에 대해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저희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판단하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했죠. 점점 저는 그녀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지쳤거든요. 제 분위기에서 변화가 느껴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투자 공부에 몰두하느라 제 존재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 같았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퇴근 후 그녀는 곧장 세미나나 멘토링 수업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하던 투자 강연장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안 직원에게 이도윤이라는 강사의 강연이나 수업이 자주 열리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행사는 드물며 최근 열렸던 것도 몇 달 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건물을 나서는 길에 한 무리의 젊은 남성들이 유명 투자 인플루언서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해 보니 그들은 파이낸스 마스터 클래스라는 유료 강연 프로그램의 사람들을 모집 중이었고 본 강연은 인플루언서 본인이 23개월에 한 번 정도 직접 진행하며 일상적인 수업은 도윤 씨 같은 멘토들이 카페 등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매일 수업이 있다며 자정 넘어서야 귀가했죠. 다음 날 저는 지연에게 오늘도 수업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짧게 매일 있다고 했잖아. 라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만 진행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그녀가 간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윤과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 허리에, 입술은 그녀 뺨에 닿아 있었습니다. 둘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히 연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멀리서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상황을 축소해 말할까 싶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그는 그녀의 귓불을 핥거나 민망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마침내 둘이 키스를 하려던 찰나 저는 조용히 그들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었고 도윤은 당황한 얼굴을 하다가 인인의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은 해명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냉정히 그녀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1대1 멘토링 수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비꼬듯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멘토링이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웃어넘기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마디로 바람둥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잠자리까지 했냐고요. 지연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게 투자 계약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계약이 잠자리를 포함한단 말입니까? 그녀는 모든 것이 재무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다며 도윤이 자신에게 큰 수익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요구한 게 잠자리였는지를 다시 확인했고 그녀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애매하게 말장을 돌리려 했고 저는 그럼 차라리 말도 안 되는 핑계라도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물어봤죠. 억지로 한 거냐고요. 그녀는 아니 동의한 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일이 즐거웠던 건 아닌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직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한테 우리 미래를 책임지라고 했어?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제 격한 반응에 주변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녀는 뒤따라 나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멘토랑 계속 만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집엔 다시 들어오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개인 재무 공부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외도를 숨기고 있었던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분 후 지연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은 쾌락이 아니라 단지 재무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 그러자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외도가 아니야. 도윤 씨와는 감정이 없었고 순전히 비즈니스였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무 공부하는데 굳이 멘토랑 잠자리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지연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으로 전향하겠다고 말하며 제가 조기 투자나 복리 개념도 모른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죠. 오빠는 결국 국민연금에만 의지한 채 가난하게 은퇴할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억만장자 되어 있는 걸 보면 후회하게 될걸?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안 돼.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지연이 조용히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남은 짐 가지러 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전혀 후회나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과 계획을 우리 관계보다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다툴 자산이 없어 비교적 깔끔하게 끝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온하게 끝났습니다. 말했듯이 큰 재산이 없었습니다. 살던 곳도 전세였고 소득도 비슷한 수준이라 위자료 문제도 없었죠. 무엇보다 외도한 쪽은 그녀였기 때문에 제가 부담할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돈은 반씩 나누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기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도 없었고요.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요즘 들어 절실히 느낍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훨씬 복잡하고 아픈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야 왜 많은 미국인들이 자녀 갖기를 주저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갈등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직접 겪고 나니 그 마음이 와닿네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지만요. 그녀의 외도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결국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더군요. 자신이 재테크의 성공의 부자가 되면 제가 후회하며 화해를 구걸할 거라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래, 잘해봐. 게다가 지연은 우리 이혼의 원인이 마치 제가 그녀의 성장에 질투하고 통제하려 했기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헛소문들을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도윤과 다정하게 행동하던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줬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공통 지인들도 하나둘 그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그녀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친정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재무 공부를 진지하게 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외도의 핑계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짜로 투자에 성공한다면 그건 그녀 몫이겠죠. 하지만 저는 부정을 통해 얻은 부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 들어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며 기초를 익히는 중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초보자라면 온라인에 무료로 충분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굳이 멘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그녀와 관련된 모든 대화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화들은 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에도 등록했어요. 식단을 조절하고 음주도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 전엔 스트레스를 술로 풀면서 살이 꽤나 많이 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재테크 관련 유용한 링크들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연이 다녔던 그 수업은 진짜 금융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기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요.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연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유명하다는 투자 인플루언서. 알고 보니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며 그들의 피 같은 돈을 가로챈 거죠. 지연도 자신의 수입의 약 30%를 그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가보인 다이아몬드 반지와 백금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건 거짓말과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는 도망쳤고 이도윤을 포함한 그의 조력자들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퍼지자 지연은 한때 자신이 깔보던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금융 지식을 자랑하며 무시하던 사람들 말이죠. 이젠 그들이 그녀를 향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요. 서로 아는 지인이 알려주길 지연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차단했고 SNS 계정도 비활성화했답니다. 자신이 홍보했던 인플루언서였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태그하며 조롱했거든요. 자업자득이죠.
부하도 하지 않은 나를 셀 게 아니라는 교훈을 이제서야 그녀는 배운 듯합니다. 그녀가 그동안 한 짓이 딱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감량했어요. 요즘 저는 근육 운동에 집중하고 있고 생각보다 꽤 즐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참 만족스럽고 제 마음을 많이 채워줍니다. 아직 연애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연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 업데이트를 올린 지 딱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죠. 지연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도윤과 그가 함께하던 가짜 인플루언서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소식에서 들은 도윤의 체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윤과 몇몇 멘토들은 인플루언서와 긴밀한 동업자였고 타이밍 좋게 함께 도망쳤으며 나머지 현장 인력들만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도윤이 도망가서 나를 다시 찾은 거야?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저를 사랑한다고 앉아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이혼했잖아.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대화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벌 받을 만큼 받았어. 돈도 다 잃고 자존심도 다 무너졌어.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 당신은 이 상황에서 승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그녀는 그렇게 묻지만 제가 원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평온한 삶. 저는 그녀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고 그 순간엔 제 집에서 나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잖아. 도윤이랑 아무 감정 없었다는 거. 그랬다면 그가 날 데리고 갔겠지. 하지만 안 데려갔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널 안 데려간 건 너 같은 여자가 그 사람 주위에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냥 돈 벌려고 몸 파는 여자 중 하나였던 거지. 그 많은 여자를 다 데려갈 순 없잖아.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욕망에 빠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화해는 절대 없어. 난 이미 널 마음에서 지웠고 지금 너의 말은 아무 감정도 흔들지 못해. 그녀가 외도가 들통났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글쎄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야 느끼는 건 그때조차 그녀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저를 다시 찾는 그녀를 제가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혼 진행 중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 그녀는 제가 훨씬 젊어 보인다며 몸도 좋아졌고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지연은 울기 시작하며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예전엔 정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마저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순간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전화로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얘기라 했습니다.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못 아니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이혼 과정 내내 저에게 험담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항상 저에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말이죠. 요즘 지연은 계속 울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가진 저축 대부분을 날렸고 급여 일부와 귀중품도 잃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지연이 그토록 많은 돈을 잃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지연은 평소에 절약을 철저히 하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녀가 최소 10만 달러 정도는 저축해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잃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처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다시 만나는 게 그녀의 우울증 극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도 널 사랑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생각해볼까 고민도 들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결심을 되돌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지연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자 또다시 눈물과 애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지연을 심리상담 치료에 데려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었습니다. 전처 어머니는 제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실망한 듯 했지만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지연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제가 시작한 투자 여정일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재무 유튜버들을 팔로우하며 개인 재무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거시경제, 펀더멘털 분석까지 공부하면서 이 지식들은 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큰 도움이 되었죠. 놀랍게도 현재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투자했고 암호화폐는 아직도 제겐 생소해서 굳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지금은 조금씩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식 시장을 공부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 버는 건 절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연애는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들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 서연이가 친구랑 바람핀 걸 알게 된 날. 내 마음속에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결혼 7년 차, 30이 된 아내가 오랜 친구였던 사람과 올 7월 중순부터 몰래 만나왔다는 사실을 난 그녀의 핸드폰에서 발견했어.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결국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 다음날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그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커플로서 우리의 사소한 말다툼을 비웃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지. 결혼이란 게 7년쯤 지나면 안정과 익숙함 사이 어딘가로 변하는 거라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서연이는 그런 나의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고 우리가 서로 멀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하루하루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도 나쁘지 않았고 겉보기엔 평온했는데 말이야. 그녀는 아직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몰라.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 서류도 거의 다 준비됐어. 참, 이건 처음도 아니야. 연애 시절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과 바람핀 적 있었지. 그때 우리는 6개월 정도 헤어졌었고 결국 다시 만났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늘 말했어. 또 한 번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린 정말 끝이라고. 결혼 후 6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 하지만 작년부터였나 서연이가 조금씩 차가워졌어. 내가 안아줘도 가만히 있거나 피하기도 했고 그런 거리감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벌써 3주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어. 서류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거든. 처음엔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던 서연이가 이번 주 들어 조금 달라졌어. 마치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듯 나에게 더 신경을 쓰고 뭔가를 보상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차리면서 내 손길을 거절하더라. 꼭 스스로 벌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날 배신했고
이런 짓을 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금전적으로는 크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일을 안 하려고 했고 지금도 겨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벌어. 난 계속 버텨야 했고 점점 이 관계가 함께가 아닌 짐처럼 느껴졌지. 그래도 아직 그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은 소중해. 그래서 그녀가 이혼 후 완전히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 우울증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야. 이혼.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고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걱정되지만 한편으론 그냥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나도 사람이니까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이 무서워. 아직 닥치지 않은 고통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3일 후면 나는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사실 3일이 정확하지는 않아. 변호사가 서류를 3일 안에 줄 예정이지만 나는 꼼꼼히 읽고 확인해야 하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어.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결국 크게 데일 거야. 서연이가 바람핀 걸 알아냈지만 아직 들이댄 적 없다고. 나는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야 맞설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나는 그녀와 그 남자, 그러니까 재현이랑 나눈 카카오톡 전체 대화 기록을 다운로드하는 데 성공했지. 진짜 미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더라. 원래는 7월부터 시작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분류는 이미 5월에 시작됐고 놀랍게도 3월부터 5월까지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더라고. 그 남자는 심지어 약물 중독자였고 둘은 무방비 상태로 잠자리를 가졌어. 결국 불륜 상대는 총 4명. 그중 지금 진행 중인 상대는 재현이야. 서연이는 처음에 우리 부부관계를 과장해서 거짓말을 했어. 내가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거짓말 덕분에 재현은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고 착각한 거지. 그 후로 그는 서연이를 본격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어.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내 남편은 쓰레기야. 그는 아직도 철이 없어. 그딴 말들을 늘어놨지. 자신을 연애의 상담사라도 되는 양 포장하면서 서연이가 나에 대해 불평하면 그건 왜 그런 건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기 멋대로 분석하고 조언까지 해줬대. 웃긴 건 그 사람은 나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마치 날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스스로 말했지. 난 관계를 다루는데 능숙해. 10대 애들한테 신앙을 전하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한 번은 이런 말도 했대. 한 10대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도와줬고 그 여자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하려 하길래 내가 잘 달래줬다. 그런 사람이야. 서연이는 그런 가식적인 착한 남자 모습에 완전히 넘어갔어. 아주 깔끔하게 당했지. 그는 우리 집을 감옥이라고 불러. 나는 그냥 그녀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날 미친놈이라고 불러. 하지만 나는 매일 그녀를 안아줬고 그녀의 생활비를 대신 내줬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웃으며 맞아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항상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사람은 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 하지만 서연이는 지난 10년 동안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어. 몸은 예전보다 무거워졌고 대학교는 중퇴했으며 지금도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어. 몇 년 전 나는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했어. 헬스장도 취미도 뭐든 좋았어. 그녀가 스스로 뭔가를 하길 바랐거든. 하지만 그녀는 전부 거절했지. 그녀는 4년 가까이 백수였고 그동안 나는 그녀의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을 대신 갚았어. 매주 구직을 부탁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학교 다시 다니라고 말했어. 원하면 등록금도 내가 내겠다고 했어. 그녀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어. 그녀는 끝내 학교에 가지 않았어. 나는 몇 년 동안 서연이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라고 계속 말했지. 그런데 점점 인내심이 사라졌고 결국에는 그녀의 무기력함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어. 때론 너무 답답해서 말투도 날카로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 내 잘못이야.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비판도 멈췄어.
그녀가 바람을 피우기 전부터 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날카로웠던 그 시절에도 서연이는 날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데도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 비판은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나는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서연이도 내 옆에서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랐어. 나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립해서 우리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를 갖기를 원했는데, 정작 그녀는 그걸 거부했어. 결혼이라는 건 서로 기대고 지지하는 관계여야 하잖아. 하지만 그녀는 내게만 기대고 있었어. 지금 나는 대학원 수업에 치여 정신이 없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결과가 불륜과 원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야. 그녀는 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불만이 생기면 그걸 전부 재현에게 가져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다는 조언을 듣는 거야. 서연이는 심지어 자신의 바람 사실을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설명했대. 그런데 장모님은 믿지 않았어. 그러자 서연이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걸 재현에게 말하니까 그는 곧바로 그녀 편을 들며 장모님의 반응까지 합리화했지. 서연이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그녀는 감정 지능이 너무 낮아.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 감정을 눈치조차 못 채. 하지만 나는 그녀를 책처럼 꿰뚫고 있어.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몇 년 전 그 시절의 나에게 갇혀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이후 정말 많이 변했어. 그녀는 그걸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지. 서연이는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랑 사는 게 너무 편하거든. 그녀는 재현에게 말했대. 민재랑 헤어지면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제 나는 바쁘고 예전처럼 그녀에게 시간을 줄 수 없어. 아마 그게 불륜의 방아쇠가 됐겠지. 그녀는 내 삶에서 자신이 최우선이 아니란 느낌이 들기만 해도 무너져 버려. 그 불안함을 감당 못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그녀가 숨긴 모든 대화를 다 읽었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이혼 서류는 수요일에 도착할 예정이고 나는 분 단위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원래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읽고 나니 그냥 다 폭로해버리고 싶어졌어. 그녀가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 지난주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두려웠지만 이젠 오히려 기다려져. 그녀가 재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그게 얼마나 역겹고 왜곡된 관계인지 말해주고 싶어. 재현이 어떻게 그녀를 조종했는지도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 우리 집 강아지 콩이야. 서연이는 콩이를 거의 자식처럼 여기고 절대 쉽게 내줄 사람이 아니야.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둘 다 법정에서 싸울 만큼의 돈은 없어.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비만 해도 3천만 원은 나올 텐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콩이를 지키는 게 가능할까? 근데 서연이는 정말 그 강아지 하나 때문에 그럴 사람 같기도 해. 그래서 나는 생각 중이야.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하는 날, 내 짐이랑 콩이를 챙겨서 동시에 나가버리는 거야. 문제는 내가 지금 자취가 아닌 기숙사 생활 중이라는 거야. 9월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거든. 이 얘기 외에도 말 못할 사정들이 참 많지만 재현이랑 주고받은 대화만 해도 카카오톡으로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축약에 축약을 한 거야. 업데이트.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어. 처음에 3일 뒤라고 한 건 좀 성급했나 봐. 서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하지만 이제 모든 서류가 내 손에 들어왔고 하나둘씩 계획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이번 주 안에 서류를 전달할 생각이야. 물론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놀라운 건 아직도 서연이는 한 달 전에 내가 그녀의 외도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동안 같이 살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왔지. 그녀는 전혀 눈치 못 챘어. 사실 그녀를 붙잡을 기회는 수없이 있었어. 카톡을 하다가 화면을 보인 적도 있고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아서 몇 번이고 현장에서 걸릴 뻔했어. 그녀는 아직도 재현이를 그냥 친구라고 말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 때때로 이렇게 몰래 준비하는 내가 너무 비열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 그녀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느껴졌거든. 그게 누구든 간에 어떤 날은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분노를 감추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떤 날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 우리는 일주일 전에 큰 싸움을 했었어. 그 싸움에서 나는 그녀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을 지적했지. 단,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나는 말했어. 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오랫동안 난 너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지. 그 싸움은 지금 내가 이렇게 조용히 준비할 수 있는 위장막이 되어줬어. 서연이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관계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던 건 나 하나였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됐고, 더는 노력할 이유도 없어졌어. 그 결과 우리 관계는 급격히 무너졌어. 이런 사실들을 다 설명하니 서연이도 그제야 뭔가 깨달은 눈치였어. 그 이후로 그녀는 재현 대신 나를 택하려는 듯 행동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우리는 결혼을 하며 이미 서로를 선택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고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녀는 요즘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도 시도하고 있어. 뭔가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 입장에선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해. 그녀는 자기 손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해. 이 모든 외도의 시작은 그녀가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였어. 그녀는 내가 쏟아주던 관심과 애정 속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자 나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관심을 구하기 시작했지. 정말 웃긴 건 그녀가 바람핀 남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남자는 몇 주씩 연락도 없이 그녀를 무시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재현이라는 사람은 이혼한 아내와 아이가 있어서 그 애가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대. 게다가 그 사람은 다른 여자들과도 계속 만나는 게 목격됐어. 그가 청소년 상담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런데 서연이는 그런 그와 서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는 아이 양육을 위해 전초와 가까이 살 계획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게 그녀에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건가? 나는 단지 학교에 집중한 것뿐인데 그건 못 참으면서 말이야. 자, 오늘의 상황 정리를 하자면 그날 우리가 크게 싸운 후 서연이는 며칠간 머리도 식힐 겸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결정했어. 솔직히 나한테는 엄청 다행이야. 이제 그녀가 떠나지 않으려 한다거나 날 향해 뭔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걱정도 덜었으니까. 그녀는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더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지. 내가 이혼 서류를 친정 도착 다음 날 바로 보내도록 계획해뒀다는 걸. 이제 남은 건 일주일.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솔직히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말은 이번 주가 콩이와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해. 진심으로 속상해.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콩이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 여기에는 말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결국 나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해. 정말 많이 그리울 거야. 업데이트. 드디어 모든 걸 마무리했어. 나는 계획대로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기습적으로 전달했어.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완전히 무너졌지. 나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바람을 피웠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어. 대신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게 그녀를 내 인생에서 없애는 준비를 했어. 최대한 문제 없이, 내 쪽 피해 없이. 그동안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 밝은 척 웃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대화도 평소처럼 이어갔어. 정말 긴 한 달이었지. 사실 수없이 말하고 싶었어. 입술 끝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고 또 참았어. 왜냐하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거든. 나는 헬스장에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정리했어. 카카오톡 대화만 450페이지를 넘게 정리했고 새 통장을 만들어 공동 자금의 절반을 그쪽으로 이체할 준비까지 마쳤지. 그리고 그녀가 친정에 다녀오게끔 유도했어. 그 모든 게 정말 계획대로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나는 그녀 이름이 함께 있는 신용카드를 바로 정지시켰고 이혼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돈도 새 통장으로 옮겼어. 어제 그녀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몸조심해라고 말했지. 그녀는 그냥 응 하고 대답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 이혼 서류가 담긴 우편이 그녀 친정집에 도착했어. 그녀는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야.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 서연이는 완전히 허를 찔렸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 왜 패닉이라고 말하냐고? 그게 말이지. 내가 아직까지도 서연이랑 직접 통화 한 번 안 했거든. 맞아. 서류 받은 날 나한테 연락 온 건 서연이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였어. 그래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줘야 했지.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딸 대신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아내와 독립적으로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 30살이 된 여자가 엄마 뒤에 숨어서 자기 일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혀. 물론 장모님과 나는 그동안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예전엔 서연이에게 결혼 생활을 지키라고 조언하던 분이었어.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진짜 어이없었어. 나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었어.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이야. 그런데 장모님이 서연이 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그머니 나한테 그 짐 좀 챙겨서 4시간 거리 운전해다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 거기 담긴 게 뭔 줄 알아? 티셔츠 몇 장이랑 바디로션 몇 개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했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자 장모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그토록 존중받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와, 진짜 기가 막혔어. 우리 일에 이렇게 깊이 끼어들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날 조종하려고까지 하다니. 그래서 나는 딱 잘라 말했지. 그건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고 그 논리라면 저도 똑같이 어머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저를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많은 걸 감추고 있어. 존중의 의미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하지만 나도 마음만 먹으면 법정에 불륜 증거 다 제출할 수 있고 콩이 문제도 절도로 몰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재현이의 직장 청소년 상담사라는 그 직장에도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를 넘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최대한 비용 안 들이고 조용하게 끝내고 싶을 뿐이야. 결국 장모님은 물러섰고 직접 짐을 가지러 오기로 했어. 이제는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기다리는 중이야. 아마도 지금쯤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있겠지.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콩이 양육권 싸움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건 뻔해. 그녀는 지금 친정집에서 장모님한테 위로받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이런 말도 들었겠지. 괜찮아. 몇 명이랑 바람핀 게 뭐 어때서? 남편 험담 좀 했다고 문제될 거 없어. 밤마다 집에 돌아와서 애정받는 거면 됐지. 이런 말들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글에서도 누가 그러더라. 서연이 경계성 인격장애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까지 한 말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돼. 지금 이 타이밍에 그토록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이상하지? 맞아. 이상해. 왜 내 아내는 이혼 당사자인 나와 직접 얘기하지 않고 계속 엄마 뒤에 숨어 있을까? 그것도 이상하지? 응. 이상해. 내가 장모님과 대화하는 걸 거절해야 할까? 그럴 수도 있어. 서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걸까? 아마도. 그럼 그녀의 짐을 가지게 해줘야 할까? 솔직히 얽히고 싶지 않아. 나는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꾸 얍삽한 방식으로 날 흔들려 해. 진짜 이 모든 게 너무 지긋지긋해. 나는 정말 싫어. 결국엔 그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나는 늘 아내의 호구, 장모님에게까지 생활비를 내주는 돈줄이었던 게 싫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서로 어른답게 대화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싫어. 장모님이 자기 딸이 바람핀 걸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도 싫고, 그들이 내 행동에 왜 이러냐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싫어. 나는 아직도 가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다가 서연이는 무슨 맛 좋아했더라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떠올리는 내 자신이 싫어.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들 눈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혼 2년 후 몇몇 사람들이 묻더라.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라고. 짧게 말하면 잘 됐어. 깨끗하게 정리됐고 연락도 전혀 없었고 문제도 하나 없었어. 그녀는 그녀대로 살고 있고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 결국 그냥 엄청 비싼 이별이었을 뿐이야. 단 하나 아쉬운 건 홍이를 포기해야 했다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 그 아이는 여전히 그녀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혼 이후 나는 졸업했고 취직도 했고 이사도 했어. 그녀는 친정집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거기서 나가지 않았어. 지금은 저임금 알바 하나 하고 있고 그 외엔 달라진 게 없어. 누군가와 연애 중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나에겐 카톡도 연락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정확한 건 몰라. 나는 몇 명 정도 만나보기도 했고 그 중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준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잃었어. 그래도 지금은 싱글로 꽤 잘 살고 있어.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전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여자들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 특별했던 그 사람과 다시 사랑하고 싶기도 해.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돼 있어. 반면 그녀는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은퇴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난 이긴 거지. 그리고 거의 상처 없이 빠져나온 셈이야.